일본이 결국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일본 최신의 이지스함, 최첨단 전투 시스템, 300명의 정예 해군, 독도 앞바다까지 밀고 들어왔던 그들이 단 7분 만에 속수무책으로 후퇴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신호 먹통의 거대한 군함이 눈과 귀를 잃고 바다 위에 그냥 떠 있었죠. 일본의 막무가내식 대응에 더 놀라운 건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모든 걸 끝냈습니다. 바다 위에서 벌어진 보이지 않는 전쟁. 일본은 패배했고 한국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도대체 독도 앞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의 진실을 목격한 일본 외교관의 충격적인 증언을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새벽 4시 비상전화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가와무라, 일본 외무성에서 25년을 일한 베테랑 관료였어요. 하지만 그날 새벽만큼 당황한 적은 없었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와무라 씨, 지금 당장 CNN을 보십시오. 급한 목소리였어요. 당직 사무관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아내가 놀라서 깼지만 저는 설명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들고 채널을 돌렸죠. CNN 뉴스가 떴고 화면 아래로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미국,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협력 승인. 저는 리모컨을 더 꽉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차는 게 느껴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앵커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미국 국방부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을 승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워싱턴 시각으로 어제 저녁에 발표된 거였죠. 화면이 바뀌더니 오스틴 국방장관의 브리핑 영상이 나왔어요. 이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역사적 결정입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꽂혔습니다. 핵심 파트너라니.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핵추진 잠수함. 그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전략 자산이었어요. 미국의 해구산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였죠. 몇십 년간 일본이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던 그 기술을 한국이 받았다는 겁니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판이 바뀐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는 거였어요.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국장이었어요. 가와무라, 봤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네. 방금 봤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대답했어요. 지금 당장 외무성으로 나와. 긴급회의가 소집됐어. 30분 안에 가스미 가세키로. 국장이 일방적으로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어요.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25년 외교관 생활에서 이런 긴박함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큰일 났어. 저는 짧게 답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거리는 고요했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가스미 가세키로 가자고 했습니다.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봤어요. 이른 출근이시네요. 긴급한 일이 생겨서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쿄 시내는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텅 빈 거리를 비추고 있었죠. 차는 황궁 옆을 지나갔습니다. 평소라면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왠지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이 돌아갔어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동해에서의 작전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중국 견제력도 강화되겠죠. 무엇보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일본은요? 우리 위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70년 동맹의 최측근이라던 우리 입지가 흔들리는 거였습니다. 택시가 외무성 청사 앞에 섰어요. 거대한 건물이 어둠 속에서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3층 창문들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게 분명했습니다. 요금을 내고 차에서 내렸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청사 입구로 걸어갔죠. 경비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통과시켜줬어요. 로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 구두 소리만 대리석 바닥에 울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 불빛이 환했어요. 여러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빠르게 뛰고 있었죠.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이미 회의가 시작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어요.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 10여 명이
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가와무라, 앉게. 장관이 말했어요. 자네도 이 상황을 파악해야 해. 저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중앙에 놓인 대형 모니터에는 CNN 뉴스가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화면 속 앵커가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시아 안보 질서의 재편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전략적 위상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의 말이었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국장은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고 차관은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다른 참모들도 각자 긴장한 표정이었죠. 장관이 리모컨으로 소리를 줄이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낮았어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넘겨줬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숨막히는 침묵에 빠졌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켰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죠. 회의실 공기는 눅눅한 종이 냄새와 커피 찌꺼기 냄새로 무거웠습니다. 장관은 분노했고 국장은 입술을 앵무새처럼 굳게 다물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켜놓고 있었지만 정작 아무것도 입력하지 못하고 있었죠. 한 국장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왜 한국만 허용받은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우리는 70년 동맹국입니다. 미국의 최측근 아닙니까? 다른 참모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도 수십 년간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죠.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말끝을 흐렸지만 모두가 그 뜻을 알고 있었어요. 차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맙시다. 우리는 팩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이 논의가 진행됐는지 파악하는 게 먼저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워싱턴 주재 대사관 보고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빨리 해보게. 저는 외무성 내부망에 접속했습니다. 워싱턴발 보고서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최근 6개월치 기록을 쭉 훑어봤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 핵잠수함 협력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단편적인 루머만 몇 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검색 범위를 1년으로 늘렸어요. 그때 한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년 4월 워싱턴에서 열린 비공개 안보회의 관련 문서였어요. 한국 측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는 기록이 있었죠. 하지만 회의 내용은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국장님, 저는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작년 4월 워싱턴 회의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 측이 참석했는데 내용이 기밀로 분류되어 있어요. 국장이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참석자 명단은 나와 있나? 일부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어요. 한국 측에서는 NSC 사무처장, 국방부 차관, 그리고 외교부에서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지현. 저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몇 년 전 UN 안보리 회의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분석력을 가진 외교관이었죠. 박지현이라 국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 알지? 한국 외교부에서 전략 담당하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뛰어난 사람입니다.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뛰어나든 말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그들이 우리 몰래 이 일을 진행했다는 거야. 저는 계속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5월에도 회의가 있었어요. 이번엔 하와이였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열린 회의였죠. 또 한국 측이 참석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6월에는 브뤼셀, 7월에는 오슬로. 일정한 간격으로 회의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날짜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 참모가 물었습니다. 우리 측 참석 기록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이 회의들에 우리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어요. 배제당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순간이었죠.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회의들의 공식 명칭은 뭡니까? 저는 화면을 확인했어요. 인도태평양 확장억제 실무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장억제. 차관이 그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해구산 이야기네. 그럼 이미 작년부터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논의한 거야. 저는 자료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회의록은 접근할 수 없었지만 참석기관 목록은 볼 수 있었어요. 미국 NSC, 국방부, 국무부, 그리고 CIA 한국 데스크까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워싱턴, 하와이, 브뤼셀, 오슬로. 이 장소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한 참모가 말했습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나토와도 조율했다는 뜻 아닙니까? 유럽 동맹국들의 동의도 받은 거죠.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단순한 양자 협력이 아닙니다. 다자간 합의예요.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미 판은 다 짜여진 거네. 우리만 몰랐던 거고. 저는 화면을 계속 스크롤했습니다. 그때 한 문서가 눈에 띄었어요. 9월 워싱턴발 보고서였는데 제목이 특이했죠. 한국의 새로운 프레이밍 전략.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서울은 핵잠수함을 핵기술로 정의하지 않고 확장억제 운용 플랫폼으로 재정의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국장님, 저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거 보십시오. 국장이 다가와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프레이밍 전쟁에서 졌다는 거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이걸 핵 확산이 아니라 동맹 강화로 포장한 거야. 저는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도발이 아니라 준비였다. 뭐라고? 장관이 저를 봤어요. 저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니, 제 말은 한국이 몇 달 전부터 철저히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걸 읽지 못한 거죠. 장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읽었든 못 읽었든 이제 중요하지 않아. 결과가 나왔으니까.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죠. 한 국장이 제안했습니다. 우리도 미국에 똑같이 요청합시다. 한국이 받았으면 우리도 받아야죠. 다른 참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요청하면 한국 따라하기로밖에 안 보여요. 그럼 뭐 어쩌자는 겁니까? 침묵만 지키고 있을 건가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맥박을 읽지 못했어요. 서울의 100채널이 몇 달 전부터 일정하게 박동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기록만 보고 흐름을 놓쳤죠. 장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일단 진정합시다. 워싱턴에 긴급 전문을 보내겠어요.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설명을 요구합시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판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걸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한국의 움직임으로 가득했죠.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정보망에 찍힌 회의 장소들을 하나씩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하와이, 브뤼셀, 오슬로. 이 도시들이 왜 선택됐을까요? 저는 각 회의의 참석 기관을 비교해봤습니다. 워싱턴 회의에는 미국 NSC와 국방부가 주축이었어요. 하와이에서는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추가됐죠. 브뤼셀에서는 나토 사무총장실이 참여했고 오슬로에서는 북유럽 동맹국들까지 포함됐습니다. 체계적이었어요. 한국은 단계적으로 관련국들의 동의를 받아낸 겁니다. 저는 펜을 들고 종이에 구조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국 행정부를 설득하고 다음으로 군부를 끌어들였어요. 그 다음 유럽 동맹국들에게 정당성을 확보했죠. 완벽한 순서였습니다. 동료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가와무라 씨, 뭘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한국의 전략을 분석하고 있어. 저는 대답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걸 성사시켰는지 알아야 하거든. 동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서 뭐해요? 이미 끝난 일인데. 아니야. 저는 반박했습니다. 다음을 대비해야 해.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우리도 대응할 수 있어. 저는 CIA 한국 데스크의 참여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5월부터였어요. 그 의미는 뭘까요? 정보 공유가 시작됐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의 이 계획을 지지한다는 신호였죠. 저는 외교 전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최근 인사이동을 검색해봤어요. 그때 흥미로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작년 초부터 전략부서에 미국 통들이 대거 배치됐더군요. 박지현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워싱턴 싱크탱크에서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었어요. 미국 안보 커뮤니티와 깊은 네트워크를 가진 인물이었죠. 저는 다른 참석자들도 확인해봤습니다. 국방부 차관은 펜타곤 유학파였고 NSC 사무처장은 미 국무부와 합동 프로젝트 경험이 있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한 겁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못했을까? 일본도 워싱턴에 인맥이 많은데요. 하지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식 채널에만 의존했어요. 대사관을 통하고 외교부를 거쳐야 했죠. 반면 한국은 비공식 네트워크를 활용했습니다. 학계, 싱크탱크, 전직 관료들까지 동원해서 100채널을 만든 거예요. 저는 작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그 시기 워싱턴에서 열린 학술 세미나들을 검색했어요. 흥미롭게도 핵 확산과 동맹 안보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여러 개 열렸더군요. 참석자 명단을 확인하니
한국 측 인사들이 빠짐없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들은 학술 토론이라는 형식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핵 잠수함이 핵 확산이 아니라는 논리를 학계부터 퍼뜨린 거죠. 저는 한 세미나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읽어봤습니다. 발표자는 미국인 교수였지만 내용은 명확했어요. 핵 추진 기술과 핵무기 기술은 별개다. 동맹국에 대한 핵 추진 기술 이전은 확산이 아니라 억지력 강화다. 논리가 정교했습니다. 미국 내 비확산 강경파들을 설득할 수 있는 프레이밍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서울은 핵잠을 핵기술이 아니라 확장 억제 운용 플랫폼으로 정의해서 미국의 거부감을 지웠다는 분석 보고서가 맞았어요. 프레이밍 전쟁에서 우리가 뒤진 겁니다. 한 선배가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가와무라, 아직도 그거 파고 있나? 이해하려고 합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성공했는지요. 선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너무 진지해. 외교는 결과가 전부야.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과정을 알아야 다음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계속 자료를 뒤졌습니다. 9월에 접어들자 움직임이 더 구체화됐어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고 그 직후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회의가 소집됐죠. 이제 공식 채널로 넘어간 겁니다. 100채널에서 물밑 작업을 다 끝내고요. 저는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도발이 아니라 준비였다. 책상 서랍을 열고 개인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에 타임라인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월 인사배치, 2월 전략 수립, 3월 내부 합의, 4월 워싱턴 첫 접촉, 5월부터 8월까지 다자 조율, 9월 공식화, 10월 최종 승인, 완벽한 로드맵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정보는 있었지만 의미를 읽지 못했죠. 단편적인 보고서들은 있었지만 전체 그림을 그리지 못한 겁니다. 창밖으로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밤을 새운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죠.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커피를 건넸어요. 밤새 일하셨어요. 좀 쉬셔야죠. 괜찮아. 저는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거의 다 파악했거든. 하지만 그건 파악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몇 수 앞서 있었다는 사실의 확인이었죠. 그리고 그 문장은 보고서에 적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분노를 진정시키지 못하니까요. 아침 9시 신문들이 일제히 배달됐습니다. 저는 로비에서 신문 뭉치를 받아들었어요. 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산케이 모든 신문의 일면이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죠. 한국 핵잠수함 시대 연다. 일본 외교 참패. 미국의 선택. 한국이 우선. 저는 신문들을 들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어요. 요미우리는 신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70년 동맹의 최측근이라던 위상이 무색하다. 한국은 기술을 얻고 일본은 명분만 남았다.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사히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외무성의 무능이 드러났다. 정보 수집 능력의 한계가 명확하다. 한국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저는 신문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틀린 말이 없었거든요.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했습니다. 다들 신문을 들고 있었어요. 표정들이 어두웠죠.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완전히 망신이네. 다른 사람이 대답했어요. 국회에서 난리 날 거야. 야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저는 컴퓨터를 켜고 언론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뉴스들도 쏟아지고 있었어요. 포털 사이트 메인에 관련 기사가 도배됐죠. 댓글들을 읽어봤습니다. 대부분 분노와 수치심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한테 졌다. 외교 무능의 결과다. 정부는 뭐 하고 있었나? 저는 모니터를 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일이었어요. 여론을 파악하고 보고해야 했죠. 오전 10시쯤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국장실로 가니 장관도 와 있었어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고 국회 중계가 나오고 있었죠. 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었습니다. 외무장관께 묻습니다. 이번 사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외무장관이 답변석에 섰어요. 미국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야당 의원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외무성은 뭐 하는 곳입니까? 정보도 못 얻고 대응도 못하면 존재 이유가 뭡니까? 장관이 텔레비전을 끄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 완전히 문매 맞고 있어. 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여론이 최악입니다. 무언가 보여줘야 합니다. 뭘 보여준다는 겁니까? 장관이 물었죠. 국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행동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능하다는 비난만 들어요. 장관이 팔짱을 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봐.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행동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날 오후 내각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곧 전해졌어요. 브리핑 타이밍을 늦추기로 했다는 겁니다. 여론이 더 격해지기 전에 진정시키자는 거였죠. 하지만 그건 역효과만 냈습니다. 언론들은 정부가 숨기고 있다고 공격했어요. 투명하지 못하다, 국민을 무시한다,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국회의 사당이 보였어요. 저 안에서 우리를 향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었죠. 저녁 무렵 한 선배가 제게 말했습니다. 가와무라, 이거 큰일이야. 위에서 뭔가 결정한 것 같아. 무슨 결정입니까? 저는 물었어요. 선배가 주위를 둘러보고 작게 말했습니다. 해상작전이래. 뭐라고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독도 근해 경계 강화래. 우리 존재감을 보여준다나 뭐라나.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방향이었어요. 감정적 대응이었죠. 선배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일 국방성에서 브리핑이 있을 거야. 공식 발표는 아니고 내부 설명회 형태로.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해상작전이라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죠. 독도는 한국이 시료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근처에서 작전을 펼친다는 건 긴장을 고조시키겠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독도 관련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양국 간 마찰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조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걸 건드린다고요.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가와무라 씨, 들었어요. 해상작전 이야기. 네,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동료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위에서 결정한 거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분노는 이해합니다. 모욕감도 알아요. 하지만 감정으로 외교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존심을 회복하려다 더 큰 위기를 만들 수 있었죠.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네, 힘들었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죠. 뉴스 봤어요. 한국 이야기로 난리더라고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국방성 전용 라인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죠. 가와무라 씨, 내일 오전 브리핑 참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해상 경계 강화, 작전구역 독도, 동남 해역 포함. 그 문구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문구는 감시였지만 의도는 시위였습니다. 자존심은 늘 전략보다 빠르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죠. 새벽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거대한 파도 속에 서 있었어요.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죠. 그저 서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국방성으로 향했습니다. 빌딩은 외무성보다 더 엄중한 분위기였어요. 경비 검색을 2번이나 거쳐야 들어갈 수 있었죠. 지하 2층 브리핑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외무성, 내각부, 해상자위대 관계자들이었죠.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정각 9시. 국방성 작전국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50대 중반의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대형 스크린이 켜졌죠. 여러분,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극비입니다. 그가 차갑게 말했어요. 외부 유출 시 엄중 처벌됩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동해 해역이었어요. 독도 주변이 빨간 원으로 표시돼 있었죠. 작전명 센카쿠. 그가 발표했습니다. 독도 동남 해역에 대한 해상 경계를 강화합니다. 저는 펜을 들고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작전 목표는 3가지입니다. 국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첫째, 우리의 해양 주권 의지 1000명. 둘째, 한국 측 동향 감시. 셋째, 필요시 적절한 대응 조치. 적절한 대응 조치라는 말이 불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궁금했어요. 투입 전력입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죠. 이즈모급 호위함 1척, 아타고급 구축함 2척, 해상 초계기 4대.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들 진지하게 듣고 있었죠. 아무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작전 기간은 2주입니다. 국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합니다. 한 외무성 관계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측 반응은 예상하셨습니까? 국장이 글을 봤어요. 당연히 항의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해상에서 정당한 활동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건 형식적 답변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긴장 고조를 노리는 거였죠.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미국 측에는 통보했습니까? 국장이 잠시 망설였어요. 사후 통보 예정입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국의 사전 조율 없이 진행한다는 뜻이었어요. 이건 더 위험했죠. 브리핑이 계속됐습니다. 작전 세부 사항들이 설명됐어요. 초계 패턴, 통신 프로토콜, 비상 대응 절차, 모든 게 치밀하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가 빠진 걸 알았어요. 실패 시나리오였습니다. 스크린에 작전 지시서가 떠올랐습니다. 국장이 한 장 한 장 넘기며 설명했죠. 그러다 결재란이 나왔어요. 이미 여러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국방장관, 작전국장, 해상막료장. 이 작전은 최종 승인됐습니다. 국장이 선언했어요. 모레 새벽 출동합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한 해상자위대 간부가 제 옆을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완벽한 계획은 실제 상황에서 무너지기 쉬웠거든요. 복도로 나오니 외무성 동료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쪽으로 갔습니다. 생각보다 큰 작전이네요. 한 동료가 말했어요. 정부가 진심이구나. 다른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여론을 의식한 거겠죠. 뭔가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니까.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위험합니다. 한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동료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결정났는 걸. 저는 외무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국장을 찾아갔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국장이 서류를 보고 있었죠. 국장님, 방금 브리핑 다녀왔습니다. 어떻더가? 국장이 물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방향입니다. 국장이 펜을 내려놓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 한국을 자극하는 겁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그들도 대응할 수밖에 없고 그럼 상황이 악화됩니다.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와무라. 자네 생각은 이해해. 하지만 늦었어. 이건 이미 정치적 결정이야. 정치적 결정이라도 외교적 조언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반박했죠. 국장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자네 입장은 알겠네. 하지만 지금은 자존심을 보여줘야 할 때야.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자존심, 결국 감정이었어요. 저는 국장실을 나왔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죠. 작전지시서 사본이 제 메일함에 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출동 시각, 항로, 작전구역. 저는 화면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이건 방아쇠였어요. 감정이 계획을 압도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저는 미래의 보고서 제목을 상상했습니다. 사후평가. 왜 실패했나? 그 제목이 제 손끝에서 이미 진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결제 요청 알림을 받았습니다. 외무성 차원의 협조 문서였죠. 제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승인 버튼 위에 커서가 멈췄죠. 클릭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어요. 이건 이미 정해진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고 클릭했습니다. 승인됨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시내가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이틀 후면 저 평화가 깨질지도 몰랐죠. 동료가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가와무라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비상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긴급 면담을 요청한다는 거였어요.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가와무라, 지금 당장 대사관으로 가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죠. 모르겠어. 국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쪽에서 자네를 지명했어. 독도 작전 담당자라면서.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국이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아카사카의 미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건물 앞에 서니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경비 검색을 2번이나 거친 후 안으로 들어갔죠. 안내를 받아 3층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2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한 명은 50대 백인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40대 아시아계 여성이었습니다. 가와무라 씨, 앉으시죠. 남자가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입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도 명함을 꺼내 교환했죠. 옆에 앉은 여성이 소개했습니다. 저는 제니 김입니다. NSC 한반도 담당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인사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반갑지 않았습니다. 톰슨이 서류 하나를 펼쳤습니다. 가와무라 씨,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독도 해역 작전 계획을 알고 계시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작전 개시는 언제입니까? 제니 김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내일 새벽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톰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큰 실수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되물었죠. 이 작전은 사전 조율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톰슨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일본 정부에 여러 번 통보했습니다. 독자적 군사 행동은 동맹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이 이미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건 몰랐어요. 제니 김이 태블릿을 켜서 보여줬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우리가 보낸 공문들입니다. 화면에는 여러 문서가 나열돼 있었어요. 독도 해역 작전 관련 우려 표명, 한국과의 긴장 고조 방지 요청, 사전 협의 필요성 강조, 모두 미국 측에서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톰슨이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외무성에서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마 총리실이나 국방성에서 묻어버린 것 같았어요. 가와무라 씨, 제니 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작전은 재고해야 합니다. 한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압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됐습니다. 정치적 결정이라고요. 정치적 결정이라도 외교적 협의는 필요합니다. 톰슨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특히 동맹국끼리는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맞았으니까요. 톰슨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는 이 작전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충돌하는 건 미국 국익에도 반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니 김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경고는 할 수 있죠. 만약 상황이 악화되면 미국은 중립을 지킬 겁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중립이라니 동맹국인 우리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톰슨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귀국 정부에 전달해 주십시오. 작전을 강행하면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고요.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니 김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한국은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뭐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응이요. 그녀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우리 정보망에 포착됐습니다. 더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지만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대사관을 나섰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지만 기분은 어두웠어요. 미국은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고했죠. 택시를 타고 외무성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작전이 중단될까요? 아니면 무시될까요? 외무성에 도착해 국장실로 직행했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국장이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손짓으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저는 보고했습니다. 미국 측이 작전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상황 악화 시 중립을 지킬 거라고 경고했어요. 국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공식 문서로 받았나? 아니요. 구두로만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국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공식은 아니네. 하지만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강조했죠. 미국은 우리 작전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네. 위에 보고는 하겠어. 하지만 결정이 바뀔지는 모르겠군. 결정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미국 지지 없이 진행하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국장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가와무라, 자네 입장은 이해해. 하지만 이건 정치야. 여론이 들끓고 있어.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압력이 엄청나다고. 그래도 외교적 판단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반박했죠. 외교는 현실이야. 국장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미국이 반대해도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미국의 경고, 한국의 준비, 그리고 일본의 고집, 모든 조각이 최악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동료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대사관 다녀오셨죠? 어땠어요? 좋지 않았어.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작전 중단하라던가요?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경고만 했어.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을 것 같아. 오후 늦게 국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총리실에 보고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작전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내일 새벽이면 작전이 시작됩니다. 미국의 지지도 없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큰일이 날 것 같아. 아내가 걱정스럽게 저를 봤어요. 막을 수 없어요. 저는 무력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에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경고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 그 말이 예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틀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출동일 전날 저는 국방성 상황실에 다시 소집됐어요. 이번엔 실시간 작전 모니터링을 위해서였죠. 상황실은 지하 3층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두꺼운 철문을 지나 들어가니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들이 인상적이었죠. 중앙 스크린에는 동해 해역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이즈모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아직 출항 전이라 요코스카 기지에 정박 중이었죠. 작전관들이 각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작전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가와무라 씨, 여기 앉으시죠. 그가 외무성 담당석을 가리켰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에 놓인 모니터에는 여러 정보가 떠 있었죠. 기상정보, 해류 데이터, 한국 측 함정 위치까지. 한 작전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기상은 양호합니다. 파고 2m, 시정 10km. 작전 수행에 문제 없습니다. 다른 작전관이 이어받았어요. 한국 해군 동향입니다. 구축함 2척이 독도 서쪽 15해리에 배치돼 있습니다. 경비정은 독도에 상주 중입니다. 저는 한국 측 배치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우리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죠. 통신체계 확인입니다. 또 다른 작전관이 보고했어요. 위성통신, 링크 16, 전술 데이터 링크 모두 정상입니다. 전자전 대비는 완료됐습니다. 스크린의 탐지, 추적, 차단 시나리오가 흘러갔습니다. 각 상황별 대응 매뉴얼이 상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적 함정 접근 시, 경고 방송 실시, 경고 무시 시, 차단 기동, 물리적 충돌 위험 시, 상부 보고 후 지시 대기.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실제 상황은 매뉴얼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요. ECM 대비표가 바둑판처럼 깔렸습니다. 전자전 시나리오였어요. 한국 측이 전파 교란을 시도할 경우의 대응책이었죠. 주파수 도약, 백업 통신망 가동, 위성 직통 모드 전환. 모든 경우의 수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해상자위대, 항공대, 위성통신반, 사이버 대응팀까지 완벽한 그림이었어요. 그림은 늘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완벽합니다. 저는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꼈죠. 작전국장이 물었습니다. 외교 채널 준비는 됐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측 항의가 들어오면 즉시 대응 가능합니다. 대응 방침은요? 국장이 다시 물었죠.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우리는 공해상에서 정당한 해양 활동을 하는 것이며 국제법상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형식적 답변이었어요. 실제로는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건데 말이죠. 한 참모가 질문했습니다. 실패 확률 산정은 됐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작전국장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논외입니다. 저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실패 가정이 없다고요. 실패를 고려하지 않는 계획, 그건 이미 실패한 계획 아닙니까?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저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작전 타임라인이었어요. 내일 새벽 2시, 이즈모 출항, 새벽 5시, 작전 해역 진입, 오전 8시, 초계 활동 개시. 모든 게 분 단위로 계획돼 있었죠. 작전관 하나가 설명했습니다. 이즈모는 독도 동남쪽 23해리 선까지 접근합니다. 국제법상 문제없는 거리입니다. 23해리. 저는 그 숫자를 메모했어요. 영해는 12해리니까 공해상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도발적인 거리였죠. P1 초계기는 상공에서 감시 임무를 수행합니다. 다른 작전관이 이어받았어요. 한국 측 함정과 항공기 동향을 실시간 추적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작전국장이 선언했어요. 내일 새벽 2시 정각 출동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혼자 상황실에 남아 있었어요. 스크린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한 기술 담당자가 제 옆에 왔습니다. 걱정되십니까? 그가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걱정됩니다. 뭔가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아서요.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최신 시스템으로 무장했고 훈련도 완벽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상대의 의지를 읽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었죠. 저는 실패 가정 문항을 떠올렸습니다. 빈칸으로 남아있는 그 항목을요. 만약 한국이 예상 밖의 대응을 한다면, 만약 통신이 두절된다면, 만약 우리가 고립된다면 아무도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상황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죠. 저는 외투깃을 세우고 걸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내일 새벽이면 저 평화가 흔들릴지도 몰랐죠.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늦었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일이 많아서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뉴스에서는 여전히 핵잠수함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 분석하고 있었죠. 한국의 전략적 위상이 상승했다. 일본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내일 새벽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작전 개시 알림이 와 있었어요. 내일 새벽 2시 15분 출항 예정. 저는 알람을 새벽 1시 30분으로 맞췄습니다. 상황실로 복귀해야 했으니까요. 알람이 울렸을 때 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뒤척이다 시간만 보내고 있었죠. 조용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내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쪽지를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국방성으로 향했습니다.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봤죠. 이른 출근이시네요. 긴급한 일이 있어서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국방성에 도착했을 때 시각은 새벽 1시 50분이었어요. 경비 검색을 거쳐 지하 상황실로 내려갔습니다. 이미 작전관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중앙 스크린에는 이즈모의 위치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요코스카 기지에서 막 출항 준비 중이었죠. 작전국장이 저를 봤습니다. 왔군요. 자리에 앉으시죠. 저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모니터를 켜자 실시간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이즈모 출항 준비 완료. 한 작전관이 보고했어요. 승조원 전원 탑승 완료.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출항 허가. 국장이 명령했습니다. 스크린 속 이즈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함정이 어둠 속을 가르며 나아갔죠.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시각 새벽 2시 15분. 작전관이 시간을 알렸어요. 작전 개시됐습니다. 회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저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이즈모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남하했습니다. 구축함 2척이 좌우를 호위하고 있었어요. 상공에는 P1 초계기가 대기 중이었죠. 한국 측 동향은요? 국장이 물었습니다. 독도 경비정 703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전관이 대답했어요. 독도에서 동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저는 703이라는 숫자를 메모했습니다. 화면에 경비정의 위치가 표시됐어요. 우리 함대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이즈모는 작전 해역에 진입했어요. 독도 동남쪽 30해리 지점이었습니다. 계속 접근. 국장이 지시했어요. 23해리까지 전진하라. 네. 작전관이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이즈모는 계속 나아갔어요.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28해리, 26해리, 24해리. 한국 경비정 703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또 다른 작전관이 보고했어요. 우리 함대를 향해 직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곧 조우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각 새벽 5시 47분. 이즈모가 23해리 선에 걸어 들어갔습니다. 조타수의 손놀림이 미세하게 떨렸을 거예요. 저는 상상했죠. 그때였습니다. 스피커가 깨어났어요. 이곳은 대한민국 독도 경비정 703입니다.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또렷하고 침착한 목소리였어요. 우리는 발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함은 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바다는 피보다 깊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녹취 버튼을 눌렀습니다. 목소리는 젊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들렸죠.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지휘관이 짧게 외쳤습니다. 무시하고 계속 진행. 네. 작전관이 답했어요. 이즈모는 경고를 무시하고 밀고 들어갔습니다. 거리가 더 좁혀졌어요. 22해리, 21해리. 경비정 703이
우리 함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화면에서 두 함정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보였어요.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귀 함대는 이 이상 접근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경고 무시. 지휘관이 명령했어요. 차단 기동 실시. 이즈모가 방향을 약간 틀었습니다. 경비정을 피해 나아가려는 거였죠. 하지만 경비정도 움직였어요. 다시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충돌 위험이 느껴졌어요.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고요해졌어요. 통신 두절. 작전관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즈모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뭐라고요? 국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구축함들도 응답 없습니다. 다른 작전관이 보고했습니다. P1 초계기도 교신 불가입니다. 회의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어요. 모든 통신 채널이 먹통이었습니다. 위성 통신 확인. 국장이 소리쳤어요. 작전관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위성도 응답 없습니다. 신호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링크 16은요? 국장이 다시 물었죠. 역시 먹통입니다. 모든 데이터 링크가 차단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레이더 신호도 사라졌어요. GPS도 정지됐습니다. 모든 게 멈춰 있었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 참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마지막으로 수신된 위치만 표시돼 있었어요. 이즈모는 독도 동남쪽 21해리 지점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통신반이 헤드셋을 벗어 던졌어요. 모든 채널 불응입니다. 주파수를 바꿔도 소용없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분, 2분, 3분. 통신은 복구되지 않았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6시 3분이었어요. 백업 시스템 가동. 국장이 명령했습니다. 이미 가동했습니다. 작전관이 답했어요. 하지만 역시 안 됩니다.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7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길게 늘어져 쇠줄처럼 우리 목을 조였어요.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국장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새벽 6시 10분. 갑자기 통신이 돌아왔습니다. 스피커에서 잡음이 들리더니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이즈모입니다. 교신 가능합니다. 상황은요? 국장이 급히 물었습니다. 함대는 정상입니다. 함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만 7분간 모든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원인 파악 중입니다. 위치 확인. 국장이 지시했어요. 화면에 이즈모의 위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출발점과 거의 같은 위치였어요. 23해리선 밖이었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7분 동안 함대가 후퇴한 겁니까? 한국 경비정은요? 제가 물었어요. 작전관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독도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저는 녹취된 음성을 다시 들었습니다. 바다는 피보다 깊습니다.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회의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작전관들이 각자 자기 화면을 확인하며 원인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죠. 레이더는요? 국장이 물었습니다. 7분간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작전관이 대답했어요. 지금은 정상 작동합니다. 위성 통신은요? 똑같습니다. 7분간 두절됐다가 복구됐습니다. GPS도 마찬가지입니다. 링크 16은요? 국장이 계속 물었죠. 모든 데이터 링크가 동시에 먹통이었습니다. 다른 작전관이 보고했어요. 그러다 정확히 7분 후 일제히 복구됐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모든 시스템이 마비됐다가 동시에 복구됐다고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기술 담당자를 불러 국장이 지시했습니다. 곧 한 기술자가 달려왔어요. 40대 중반의 안경 낀 남자였습니다. 상황 파악했습니까? 국장이 물었죠. 기술자가 모니터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몇 분이 지나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물리적 고장이 아닙니다. 전자전입니다. 전자전이라고요? 국장이 되물었어요. 네. 기술자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강력한 간섭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우리 통신망만 골라서 무력화시킨 겁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기술자의 설명을 놓치지 않으려고요. 정교한 전자전 기법입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레이더 주파수, 위성통신 대역, GPS 신호, 데이터 링크 채널을 모두 동시에 교란시켰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한 참모가 물었죠. 최첨단 전자전 장비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기술자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발신지는 어딥니까? 국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기술자가 계산을 마치고 화면을 돌렸어요. 한반도 동해안 일대입니다. 정확히는 독도 방향에서 나온 신호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독도라고요? 국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 함대를 무력화시켰다는 겁니까? 신호 패턴을 분석해보니
한국군이 사용하는 전자전 코드와 유사합니다. 기술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한국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우리를 멈춰 세웠어요. 물리적 공격 없이 전자전만으로요. 어떻게 해제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상대가 신호를 멈췄습니다. 기술자가 답했어요. 7분 후 간섭이 중단되면서 우리 시스템이 자동으로 복구된 겁니다. 그럼 우리 쪽에서 대응한 게 아니라는 거네요. 국장이 확인했죠. 네. 기술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대가 풀어줬을 뿐입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속수무책이었다는 뜻이었어요. 대응 방안은 없습니까? 한 참모가 물었습니다. 같은 기술 수준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자가 답했어요. 하지만 개발하려면 최소 2년은 걸립니다. 저는 녹취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경비정 703의 무전을 재생했어요. 바다는 피보다 깊습니다. 목소리가 다시 들렸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이 전자전을 지휘한 걸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즈모 함장과 연결해 주십시오. 국장이 지시했어요. 곧 화상통신이 연결됐습니다. 함장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50대 후반의 백발 군인이었죠. 함장. 상황을 설명하시오. 국장이 말했습니다. 함장이 침착하게 보고했어요. 새벽 6시 3분 모든 전자장비가 일제히 작동을 멈췄습니다. 레이더, 통신, GPS 모두 먹통이었습니다. 승조원들의 반응은요? 국장이 물었죠. 당황했습니다. 함장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7분간 우리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눈과 귀가 다 막힌 상태였습니다. 한국 경비정의 움직임은 확인했습니까? 제가 끼어들어 물었습니다. 육안으로만 확인했습니다. 함장이 답했어요. 경비정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통신이 복구됐을 때는 이미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함대가 왜 뒤로 물러난 겁니까? 국장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함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지휘권이 마비된 상태에서는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후퇴를 선택했습니다. 국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통신이 끊어졌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모두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였죠.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시위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국장이 물었어요. 한국은 우리를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참모가 설명했어요. 7분간 완전히 무력화시켰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멈추게만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분석이 맞았어요. 한국은 힘을 과시한 게 아니라 경고를 보낸 겁니다. 더 이상 오지 말라고요. 작전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참모가 물었습니다. 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중단입니다.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철수 명령을 내리십시오. 네. 작전관이 즉시 전달했습니다. 스크린에서 이즈모가 방향을 틀었어요. 북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죠. 철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투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그건 패배가 아니라 멈춤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춰 선 칼은 칼집에 돌아가야 했죠. 우리는 철수 외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일은 극비로 합니다. 언론에 절대 새어나가서는 안 됩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이 굴욕을 공개할 순 없었으니까요. 회의실을 나서는데 기술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가와무라 씨, 이거 보십시오. 그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화면에는 전자전 신호 패턴 분석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죠. 신호의 정교함을 보십시오. 기술자가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이건 최소 5년 이상 개발한 기술입니다. 한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는 뜻입니까?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기술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이날을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태블릿을 돌려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또 뒤처졌어요. 기술에서도 전략에서도요.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그 빛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외무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독도 작전 결과 보고.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실패라고 쓸 순 없었어요. 그렇다고 성공도 아니었죠. 결국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작전 중단, 기술적 문제로 철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쓸 수는 없었어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는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우리는 완패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죠. 오전 10시쯤 외무성 보안망으로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였어요. 저는 복호화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 문장들이 나타났죠. 우리는 피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지킬 것은 지킵니다.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서명을 확인했습니다. 박지현. 저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안으로 열린 비공개 협의였죠. 그때 그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외교는 싸움을 멈추게 하는 기술입니다. 저는 당시 그걸 원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치부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게 교본이었어요. 한국은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으니까요. 저는 전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피를 원치 않는다. 하지만 지킬 것은 지킨다. 명확한 메시지였어요. 우리를 공격할 생각은 없지만 물러서지도 않겠다는 뜻이었죠. 국장실로 전문을 가져갔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국장이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손짓으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총리실에서 난리야. 어제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이거 보십시오. 저는 전문을 건넸습니다. 국장이 읽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박지현이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 기억하나? 핵잠수함 협상 때 참여했던. 네, 기억합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국장이 전문을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이건 경고네. 우리한테 더 이상 도발하지 말라는. 하지만 동시에 손을 내미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말했죠. 뭔 소립니까? 국장이 저를 봤어요. 피를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그들은 공격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대화의 여지를 남긴 겁니다. 국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저었어요. 위에 보고해봤자 소용없어. 지금은 감정이 앞서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죠. 침묵하는 거지. 국장이 답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저는 국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침묵으로 사실을 인정한다. 그게 우리가 선택한 방법이었죠. 오후가 되자 언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 섰어요. 저는 브리핑룸 뒤쪽에서 지켜봤습니다. 독도 해역 작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해상자위대가 출동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대변인이 준비된 답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인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안은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기자들은 더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구체적 정보가 없었으니까요. 한국 측 반응은요? 다른 기자가 물었죠. 양국 간 정상적인 외교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변인이 답했어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도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공개하지 않을 거였어요. 양측 모두 침묵을 선택한 겁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를 켜서 한국 언론을 검색했어요. 놀랍게도 독도 관련 기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 뉴스들만 보도되고 있었죠. 한국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의도적 침묵이었어요. 양국이 암묵적으로 합의한 거였죠. 동료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가와무라 씨.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집에 돌아가는 길에 뉴스를 봤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핵잠수함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독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죠. 도쿄는 그날 보도하지 않으므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침묵은 최고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녀가 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조금요. 저는 애매하게 답했죠.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7분간의 침묵, 피 없는 전쟁, 박지현의 전문. 우리는 한 발도 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졌고 그들은 이겼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박지현의 전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파일을 열었어요. 우리는 피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지킬 것은 지킵니다. 단순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힘과 자제, 원칙과 유연성. 저는 화면을 끄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죠. 우리는 자존심으로 돌진했습니다. 한국은 준비로 대응했어요. 우리는 보여주려 했고 그들은 지켰습니다. 결과는 당연했죠. 다음 날 아침 출근했을 때 외무성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실패는 공공연한 비밀이 됐습니다. 한 선배가 복도에서 저를 불렀어요. 가와무라. 잠깐 이야기 좀. 우리는 빈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선배가 문을 닫고 물었죠. 어제 정말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저는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선배의 눈빛을 보고 결심했어요. 우리는 완패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7분간 모든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한국의 전자전이었죠. 선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함대가 무력화됐다는 건가?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철수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선배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큰일인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멍하니 지냈어요.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죠.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녁 무렵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노트북을 켜고 작전 당일 녹취 파일을 열었습니다. 바다는 피보다 깊습니다. 그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어요. 저는 이어폰을 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추정됐어요.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죠. 군인 특유의 딱딱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 저는 궁금했어요. 단순한 경비정 승조원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국방성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술 담당자와 연결해달라고 했어요.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와무라 씨, 무슨 일입니까? 그가 물었죠. 한국 경비정 703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요청했어요. 승조원 정보 같은 거요. 잠시만요. 기술자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개 정보는 많지 않네요. 경비정 703은 독도 전담 배치 함정입니다. 그게 답니까? 저는 실망했어요. 더 필요하시면 정보부에 요청해야 할 겁니다. 그가 말했죠.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보부에 공식 요청하면 이유를 설명해야 했어요. 그럴 순 없었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정보 분석관에게 연락했어요. 대학 동기였습니다. 지금은 내각정보조사실에서 일하고 있었죠. 점심이나 할까?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좋아. 정오의 보통 장소에서. 정오가 되자 저는 외무성을 나섰습니다. 가스미가세키 근처 작은 소바집으로 갔어요. 동기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그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우리는 자리에 앉아 소바를 주문했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저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 말해봐. 동기가 면을 흘려보며 답했어요. 한국 독도 경비정 703 승조원 정보를 알 수 있을까?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기가 젓가락을 멈췄어요. 왜 그게 필요한데? 개인적 관심이야. 저는 애매하게 답했죠. 작전 관련된 거지. 동기가 날카롭게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공식은 아니야. 동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확인해 볼게. 며칠 줘. 고마워.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사흘 후 동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파일을 하나 보냈으니 확인해보라는 거였죠. 저는 급히 암호화된 메일을 열었습니다. 첨부 파일에는 간단한 프로필이 있었어요. 윤태호, 32세, 해양경찰 독도경비정 703 부함장, 서울대 해양학과 졸업, 해양경찰 특수구조대 출신, 사격 특급, 해상작전 전문가. 저는 화면을 보며 메모했습니다. 부함장이라니 생각보다 높은 직책이었어요.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특이사항 항목이 있었죠. 2023년동에 조난사고 때 5명 구조, 국민포장 수상, 해양경찰 내부평가 최우수, 전자전 교육 이수. 마지막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자전 교육이라니요. 저는 다시 확인했어요.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해군 전자전학교에서 특별교육 이수. 저는 날짜를 체크했습니다. 올해 초였어요. 한국이 핵잠수함 협상을 진행하던 시기였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준비됐던 거예요. 휴대전화로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마워. 도움이 됐어. 그런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 뭔데? 동기가 답했어요. 이 사람 전자전 교육 누가 지시한 건지 알 수 있어. 동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죠. 가와무라, 너 너무 깊이 파고드는 거 아냐? 알고 싶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졌는지요? 동기가 한숨을 쉬었어요. 확인해 볼게. 하지만 약속은 못해. 이틀 후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짧은 메시지였어요. 청와대 NSC 지시. 전국 주요 해상 거점 인원 대상 전자전 교육 실시. 2023년 12월 결정. 저는 그 날짜를 보고 놀랐습니다. 작년 12월이라니요. 핵잠수함 발표보다 훨씬 전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그때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반발을 예상하고요. 저는 윤태호의 프로필을 다시 봤습니다. 사진도 첨부돼 있었어요. 단정한 얼굴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단호하면서도 차분했죠. 바다는 피보다 깊습니다. 그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이건 즉흥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메시지였죠. 저는 개인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윤태호
독도 경비정 703 부함장, 전자전 전문가. 2024년 1월 특별교육 이수, 작전 당일 우리 함대 무력화 지휘 추정,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어요. 접촉 필요. 이 목소리가 멈춤을 만들었다. 하지만 어떻게 접촉할까요? 공식 채널은 불가능했습니다. 비공식도 위험했죠. 저는 책상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방위성 브리핑룸에서 들었던 말. 한국도 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았다. 양측 모두 침묵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한국 측도 대화의 여지를 남긴 게 아닐까요? 박지현의 전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피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만나야겠다고. 하지만 그 전에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책임은 보통 가장 먼저 의심을 말한 사람에게 떨어진다는 걸요. 저는 이미 여러 번 작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냈었죠. 곧 저에게 책임이 올 거였어요.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준비했어요. 확인의 여행을 위해서였죠. 서랍을 열고 백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첫 줄을 썼어요. 사직서.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외무성을 그만둘 것 같아. 아내가 놀라서 저를 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25년이나 일했는데.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요? 아내가 물었죠. 진실을 확인하는 일. 저는 답했습니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어요. 제 결심을 알아챈 거였죠. 사직서를 낸 날 저는 김포행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일주일 후 출발이었어요. 그 사이 외무성에서는 예상대로 책임 추궁이 시작됐죠.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가와무라, 독도 작전 실패에 대한 감사가 들어왔네. 자네도 조사 대상이야. 예상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필요 없을 겁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으니까요. 국장이 놀란 표로 저를 봤어요. 뭐라고? 25년을 일했는데 지금 그만두겠다고.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미쳤나? 연금도 생각해야지. 괜찮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날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다들 아쉬워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서울의 공기가 도쿄와는 달랐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박지현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며칠 전 그녀의 연락처를 입수했었어요. 박지현 부국장님, 저는 일본 외무성의 가와무라입니다. 몇 년 전 유엔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가와무라 씨, 기억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외교부 근처 카페에서 만나시죠.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적어도 만날 수는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광화문 근처의 작은 카페였어요. 10시 정각에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구석자리에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박지현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먼 길 오셨네요. 가와무라 씨.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경계하고 있었어요.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사하며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박지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외무성을 그만두셨다고 들었습니다. 빠르시네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보는 빠릅니다. 네, 사직했습니다. 왜죠? 그녀가 물었어요. 진실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독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박지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시잖아요. 7분간 통신이 두절됐고 귀국 함대가 철수했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전자전이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왜 공격하지 않으셨죠? 박지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만 멈추게 하려 했죠.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싸우면 피가 납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멈추면 대화가 가능하죠. 우리는 대화를 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문에서 쓰신 그대로네요. 피를 원치 않는다고. 박지현이 미소 지었어요. 읽으셨군요.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도 될까요? 경비정 703 부함장 윤태호를 만날 수 있을까요? 박지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왜 그분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날 무전을 보낸 사람입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직접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요. 박지현이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대화가 오갔어요. 통화를 끝내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윤 부함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박지현이 답했습니다. 그분도 궁금해하셨어요. 일본 측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요. 오후 3시 저는 박지현과 함께 외교부 건물로 갔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놓인 간소한 공간이었죠. 잠시 기다리니 문이 열렸습니다. 군청색 제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윤태호였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실물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정한 얼굴에 단호한 눈빛이었어요. 윤태호입니다. 그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가와무라입니다. 저도 일어나 악수했어요. 악수하는 손이 단단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지현이 말했어요. 가와무라 씨가 질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윤태호가 저를 봤습니다. 편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날 무전 내용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저는 시작했어요. 바다는 피보다 깊다고 하셨죠. 윤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합니다. 왜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까? 제가 물었죠. 윤태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그날 파도가 높았습니다. 5m 정도였죠. 누가 먼저 쏘든 결국 바다가 둘 다 삼킬 상황이었습니다. 간결한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식은 우리에게 부재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공격할 생각이 없으셨습니까?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공격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윤태호가 답했어요. 우리는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공격하려던 게 아니라요. 박지현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스스로 멈추게 하려 했죠. 저는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힘을 과시하지 않았어요. 판단을 강제한 겁니다. 그날 제안을 하셨죠. 윤태호가 말했습니다. 돌아가라고요. 그건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자비였습니다. 박지현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귀국 함대를 파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지 않았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논리가 명확했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있었죠. 그날 오후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독도 작전, 전자전, 그리고 양국의 선택에 대해서요. 회의실을 나서며 박지현이 물었습니다. 독도를 보고 싶으십니까? 네.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어요. 우리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죠. 철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니 어두운 방이 나타났습니다. 벽면에 여러 개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어요. 독도 모니터링룸입니다. 박지현이 불을 켰습니다. 스크린마다 다른 각도의 독도가 비치고 있었어요. 실시간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큰 화면 앞에 섰습니다. 파도가 동도의 바위를 때리고 있었어요. 물보라가 하얗게 일어났죠. 문이 열리며 윤태호가 들어왔습니다. 오셨군요. 박지현이 그를 맞았어요. 윤태호가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함께 화면을 바라봤죠. 적이 있었습니다. 윤태호가 작은 화면을 가리켰어요. 경비정이 섬 주위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렇게 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윤태호가 답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돕니다. 화면 속 파도가 거셌습니다. 파고가 3m는 되어 보였어요. 경비정이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죠.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듭니다. 윤태호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죠. 박지현이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독도 경비대 숙소가 보였어요. 대원들이 일상적인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들도 매일 여기 있습니다. 박지현이 설명했어요. 교대로 근무하며 섬을 지킵니다. 저는 화면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기상 관측 장비, 등대, 부두, 헬기장, 모든 게 갖춰져 있었어요.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었죠. 가와무라 씨, 윤태호가 저를 불렀습니다. 만약 그날 귀국 함대가 정말 상륙을 시도했다면 어떻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를 봤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막으셨겠죠. 막았을 겁니다. 윤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죽이려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죠? 제가 물었습니다. 섬은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박지현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독도를 지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독도 위로 석양이 내리고 있었죠. 주황빛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답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네. 윤태호가 답했어요. 지킬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세 나라 사람이 한 섬을 보고 있었죠. 각자 다른 의미로요. 박지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함께 볼 수 있겠죠. 갈등이 아니라 이해로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화면 속 석양이 천천히 바다로 가라앉았습니다. 박지현과 윤태호가 저를 배웅했어요. 내일 다시 만나시죠. 박지현이 제안했습니다. 더 이야기할 게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박지현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점심 같이 하시죠. 윤 부함장도 함께 할 겁니다. 저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정오의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식당이었어요. 들어서니
박지현과 윤태호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했죠. 괜찮습니다. 박지현이 미소 지었어요. 막 주문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곧 비빔밥이 나왔어요. 돌솥에 담긴 밥 위로 여러 가지 나물과 고추장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비벼 드세요. 박지현이 말했습니다. 따로 있으면 맛이 안 나요. 저는 숟가락으로 재료들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밥, 나물, 고추장, 참기름이 하나로 어우러졌어요. 맛있습니다. 저는 한 숟가락 먹고 말했어요. 각각은 단순하지만 함께하면 조화를 이루죠. 윤태호가 말했습니다. 외교도 비슷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먹었습니다. 정말로 따로 먹을 때와는 전혀 다른 맛이었어요. 잠시 아무 말 없이 식사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윤태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가와무라 씨.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글을 봤어요. 그날 귀국 함대는 왜 독도로 왔습니까? 윤태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진실을 말했어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받았다는 소식에 우리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윤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답입니다. 박지현이 비빔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비빔밥처럼 각자 따로 움직이면 조화가 안 됩니다. 함께 섞여야 하나가 되죠. 저는 그 비유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따로 돌진했고요. 제가 말했어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윤태호가 정정했습니다. 멈춤이었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멈춤과 실패의 차이요. 실패는 끝입니다. 윤태호가 설명했어요. 멈춤은 다시 섞일 기회죠. 우리는 귀국 함대를 멈췄을 뿐 끝낸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문을 닫지 않았어요. 다시 섞이라고 열어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발포했다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태호가 비빔밥을 한 숟가락 먹고 답했습니다. 그럼 바다가 피로 물들었겠죠. 그리고 그 피는 결국 우리 발밑으로 돌아옵니다. 바다는 순환하니까요.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박지현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돌아가라고요. 그건 협박이 아니라 다시 섞이자는 초대였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자존심으로 돌진했고 그들은 지혜로 대응했죠. 가와무라 씨, 박지현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개를 들자 그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번 일로 양국 관계가 나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시 섞일 기회죠. 무엇을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등한 관계를요. 박지현이 답했어요. 한국과 일본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이 비빔밥처럼 함께 어우러져야 하죠. 윤태호가 덧붙였습니다. 바다에서 싸우는 건 어리석습니다. 바다는 모든 걸 하나로 섞으니까요. 저는 그들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우린 싸우지 않았습니다. 윤태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멈추고 다시 생각할 시간을 준 것뿐이죠. 저는 마지막 질문을 꺼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발포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겁니까? 윤태호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바다가 우리 모두를 심판했겠죠. 파고 5m에서는 명중률이 20%도 안 됩니다. 양측 다 바다에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바다는 국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계산하고 있었어요. 날씨, 파고, 사격 조건 모두요. 그래서 자신있게 무전을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요. 박지현이 자신의 비빔밥 그릇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승리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다시 섞이는 게 목표였죠. 따로 있으면 맛이 없으니까요. 저는 비빔밥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처음에 따로 있던 재료들이 하나가 되어 제 속을 채웠습니다. 일본에 돌아가면 뭘 하실 겁니까? 윤태호가 물었어요. 보고할 겁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여기서 배운 걸요. 싸움이 아니라 섞임의 기술을요. 박지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진짜 외교입니다. 따로 있으면 약하지만 함께 섞이면 강해지죠. 우리는 식당을 나섰습니다.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요. 강물을 보며 윤태호가 말했습니다. 바다든 강이든 물은 모든 걸 섞습니다. 거부하면 충돌하고 받아들이면 조화를 이루죠.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일본이 진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패전이 아니라 가치의 차이였어요. 우리는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고 그들은 지혜로 섞으려 했죠. 결과는 당연했습니다. 호텔방에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겼다. 우리는 자존심으로 돌진했고 그들은 준비로 멈추게 했다. 다음 동맹은 복종이 아니라 대등이어야 한다. 비빔밥처럼 각자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함께 어우러지는 관계. 창밖에 서울 불빛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결심했어요. 내일자 비행기 대신 며칠 더 머물기로요. 싸움이 아니라 섞임의 기술을 더 배우기 위해서였죠. 휴대전화로 박지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칠 더 머물고 싶습니다. 더 배우고 싶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내일부터 외교부에서 브리핑을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어요. 패배를 인정하니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다시 섞일 준비가 됐으니까요.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외교가 무엇인지 다시 배웠어요. 힘의 과시가 아니라 조화의 추구라는 걸요. 도쿄로 돌아갈 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라 학생이었죠. 그리고 배운 것을 나눌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비빔밥처럼 각자의 색을 유지하면서도 함께 어우러지는 동맹을 만들겠다는 다짐과